시작합시다. 보호의 원자 모형. 자, 이제 여기는 중요해. 근데 봐봐, 집중해. 원자에는 핵이 있고, 자, 요거는 화학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물리에서도 똑같이 나오니까 알겠죠? 예. 물리화학 통틀어서 싸잡아서 끝내버리자. 알겠죠? 네. 아. 통합과학 때 우리 파동학 배웠어. 그지? 네. 물리에서 또 파동학 나오니까. 알겠죠? 네. 자, 원 하나 칠하면 파장이야. 주기 사이클이니까. 네. 오케이? 기준점에서 반복되는 사이클 중에 가장 먼 거리까지를 잘랐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장 긴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파장, 람다라고 표현해. 알겠어? 네. 그랬을 때 V 웨이브, 파동의 속력은 일단은 길이 성분이잖아. 속력을 구할 때는 뭐야? 시간분의 거리잖아. 맞지? 네. 그럼 여기에서 거리에 해당하는 길이 성분은 결국은 람다잖아. 맞지? 네. 그럼 일단 분자에다가 람다를 하나 집어넣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네. 왜 갑자기 보호의 원자 모형인데 왜 대체 파동학을 설명을 해야 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의 람다, 한 파장에 걸리는 반복되는 주기적 시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주기 t라고 불러. 타임. 그래서 역학에서 부르는 타임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 t를 쓴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파동의 속력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길이 성분이 있고 시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주기 t분의 람다로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일단 이해가?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어. 프리퀀시. 그럼 진동수라는 개념이 뭐냐? 단위는 헤르츠를 쓰는데 얘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야. 그럼 주기는 뭐냐? 원 사이클, 그지? 네. 이게 원 사이클이라는 얘기는 한 번 진동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주기라는 개념은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자, 만약에 진동수 프리퀀시가 60Hz라고 치면 이 개념 속에는 뭐가 숨어 있겠어? 1초에 60회를 진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상황적 데이터를 만약에 1회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주기 t를 물어본 거겠지. 네. 맞아? 네. 그러면 1초에 60회 진동한다고 그랬으니까 1회 진동할 때는 그럼 결국 몇 초가 걸린다는 걸까? 60분의 1초겠지. 그래 안 그래? 말이 틀려. 맞아요. 그럼 이때 이 주기는 결국은 60분의 1 세크가 된단 말이죠. 그럼 봐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 주기 구할 때는 얘가 의미하는 게 헤르츠였어. 그치? 맞아? 그럼 결국은 진동수 F분의 1로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거를 거꾸로 요렇게 치부해도 되지. 진동수 F는 주기 T분의 1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맞아? 이해가? 자, 그러면 요 파동의 속력이라는 V 웨이브를 오케이?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어떻게? 람다 곱하기 주기 t분의 1이고 요 녀석이 프리퀀시니까. 그럼 V 웨이브는 람다 F일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빛도 파동이야. 오케이? 그럼 빛의 속력은 광속 C고 요것도 람다 F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일단은 자, 지금 설명하는 영역은 물리 영역을 해석하기 위해 설명하는 거고, 알겠지? 보어의 원자 모형 같은 경우는 물리하고 화학하고 중첩된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함수라는 게 있어. 파동 에너지의 함수인데, 자, 봐. 쉽게 얘기하면 단순 무식하게 가자고. 똑같은 시간에 걸린 파동의 개형을 그릴 거야. 시간은 동일하다고 그랬네. 아? 그럼 이렇게 놨을 때 A 파동하고 B 파동을 생각을 하자는 거지. 자, 그러면 A 파동하고 B 파동을 생각을 했을 때 A 파동이 가지는 진동수가 더 클까? B 파동이 가지는 진동수가 더 클까? 그러면 당연히 진동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이 파동이 나한테 전해지는 에너지 값이 어떻다는 얘기일까? 크다는 얘기겠지? 즉 다시 말하면 에너지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지, 그치? 그래서 이걸 굳이 공식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 이 웨이브는 함수 펑션이니까 진동수 F. 근데 항상 함수 앞에는 비례 상수가 붙는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플랑크 상수 H가 붙으면 되겠다. 알겠어? 그럼 여기에서 봐봐. 선생님, 얘가 의미하는 게 얘일 수도 있습니까? 맞아. 그러면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에너지는 H 플랑크 상수 곱하기 F 대신에 람다 넘기면 람다분의 광속 C 이렇게 해도 되지. 맞아? 그럼 결국은 이 값은 어떻게 된다? 람다분의 HC다. 이해 갔죠?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 이유가 있어. 알겠습니까? 자, 이제 시작한다. 물리하고 화학하고 중첩된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리하고 화학을 싸잡아서 다 정리를 할 거야. 알겠죠? 개념이 똑같아. 알겠어? 자, 집중한다. 봐. 하나만 더 부연 설명하고 가자.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물리에서 분명히 배우게 될 거야. 뒤에 파동화 2학기 때. 빛이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이 RGB 컬러로 찢어질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는 레드 계열, 그린 계열, 블루 계열. 그럼 다시 말하면 빨, 주, 노, 초, 파, 남, 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왜 이렇게 갈라집니까? 각각의 빛들이 가지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각각의 빛들이 가지는 파장이 왜 다르냐? 그걸 1차적으로 해석을 해볼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분광기고 프리즘이야. 즉 유리라고. 그럼 봐봐. 이 프리즘이라는 분광기가 없었다라면 이 빛은 이렇게 계속 직진해야만 해. 맞지? 근데 얘가 지금 뭐 했어? 꺾였지. 굴절했지. 그렇지? 그러면 굴절 정도는 레드하고 블루 사이에서 굴절 정도는 블루가 더 많이 굴절됐지.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굴절이라는 것이 뭐냐? 빛의 속력의 감소값을 의미하는 거야. 감소값. 즉 빛의 속력이 변했기 때문에, 진행 속력이 변했기 때문에 굴절한다는 얘기라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거는 잘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빛의 속력은 진공 상태에서가 가장 빠르고, 왜? 얘는 전자기파고 매질을 사용하지 않는 파동이야. 매질이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알겠어? 즉 다시 말하면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에 의해서 빛이 충돌해. 그래서 진행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근데 뭐해? 진공은 전혀 없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야? 입자와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지. 예를 들어. 그치? 그 다음 속력이 빠른 게 누구야? 기체, 액체, 고체 순이야. 됐어, 안 됐어? 근데 소리는 탄성파야. 나중에 이제 물리에 가면 또다시 반복을 하겠지만, 소리는 탄성파기 때문에 소리의 속력 같은 경우는 매질이 반드시 필요한 탄성파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매질이 가지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진동을 옆에서 옆으로 빠르게 전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뭐해? 소리 같은 경우는 고체가 빨라.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야. 진공 상태에서는 매질이 없으니까 소리가 전달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잘 보자. 우리가 주기가, 빛의 주기가 일정하고 진동수가 일정하다라는 상태에서 얘네들의 속력을,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빛의 속력은 광속 C인데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 T분의 람다로 계산할 거야? 또는 람다 F로 계산할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기와 그 다음에 진동수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오케이? 빛의 속력이라는 값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는 광속은 일정하긴 한데, 그냥 여기를 V 값으로 보자. 됐습니까? 그러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얘는 아닐 거야. 일정이니까. 얘도 일정이니까 아닐 거야.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야? 람다가 결정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럼 여기에서 이 빛이 굴절에 의해서 속력이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람다의 차이 때문에 속력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알겠어요? 네. 그럼 잘 생각을 해보자고. 봐봐. 그러면 원래는 이 경로로 갔어야만 하는데 얘네들이 고체를 만났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 감소하기 때문에 꺾이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꺾인 정도를 놓고 해석해 보면 블루가 더 많이 꺾였다는 거지. 맞아? 네. 자, 이거 해석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하셔야 돼. 레드하고 그린하고 블루 사이에서 블루가 더 많이 꺾였다라는 얘기는 속도의 감소값이 블루가 크다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V 레드와 V 그린과 그 다음에 V 블루 사이에서 얘네들이 가지는 실질적으로 속력의 고유값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얘의 속력을 1로 봤을 때 얘는 조금 꺾였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속력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임의로 그냥 이렇게 잡아봐. 0.8 정도 됐다 이렇게 쳐봐. 그럼 얘는 0.8보다는 어때야 돼? 더 작아져야지, 맞지? 그럼 끝났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렇게 된다는 거야, 말이 틀려. 그지? 맞아? 그 다음에 V하고 결국은 람다하고는 비례 관계니까 이때 람다 값은 요렇게 가면 되겠지. 맞나? 그지? 됐어, 안 됐어? 이해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아까 우리가 에너지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람다분의 HC라고 그랬어. 말해 틀려. 그럼 얘는 플랑크 상수고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고, 얘도 광속 3 곱하기 10에 5승 km per sec 상수값이고, 그럼 어차피 이 새끼들은 상수값으로 일정해. 그러면 2와 람다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라는 거야? 반비례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레시피를 만들어 놓으면 이 레드하고 이 그린하고 이 블루 사이에서 결국은 얘는 뒤집어 까주면 되겠지. 말이 틀려. 이해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가자. 잘 봐. 이제 알겠어. 이쪽으로 갈수록 람다는 커지고 반대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고. 알겠어?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람다는 작아지고 에너지는 커지고. 됐어? 네. 이해가? 네. 그럼 선생님, 여기 얘의 범주를 벗어난 이쪽 영역도 있습니까? 있지. 얘는 보라색 바깥쪽이지. 그래서 보라의 자. 왜? 선이지.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더 커지고. 왜? 람다가 더 짧아졌으니까. 말이 틀려. 맞아? 그러면 선생님, 이쪽으로 바깥의 영역은 또 없습니까? 있죠. 불굴적. 왜? 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람다는 더 커지는 거고 에너지는 더 작아지는 거고. 됐습니까? 이해가? 그러면 선생님, 얘는 적외선이고요. 얘는 자외선이고요. 이름을 이제 알겠어.
그럼 쌩 얘는 뭐예요? 가시광선이지. 가능할 가짜, 볼시자, 가시광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봐봐. 람다 적외선과 람다 가시광선과 람다 자외선 사이에서 얘네들의 연관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람다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까면 되고,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에너지 함수까지 깔 수 있겠지? 네. 맞아, 틀려? 그지? 네. 자, 그 다음 원자 핵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이 의미하는 건 주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워딩까지도 잘 알고 와야 돼. 여기에서 주기라는 얘기는 주양자수라고 부르기도 해. 그럼 주양자수라는 건 뭐냐면 입자가 오케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전자 발견 함수 오비탈이라는 것까지 이제 다 배우게 될 건데, 화학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주양자수라고 불러. 이제 뒤에 가면 설명할 거리가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일주기는 주양자수 넘버가 1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통합과학 때 또 배운 게 있어. 주기가 의미하는 건 전자 껍질수였어. 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양자수라는 것은 전자 껍질수하고 똑같겠구나. 됐습니까? 네. 그래 놓고 우리는 뭘 배웠냐면 1주기도 배웠고 2주기도 배웠고 3주기도 배웠고 4주기도 배웠고 등등등 돼 있어. 그래서 주기율표는 총 7주기로 돼 있어.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건데, 우리는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주양자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는 주양자수 n이 1. 그럼 얘는 n이 2. 여기는 n이 3. 여기는 n이 4. 등등등등이야.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대표적인 예로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야. 그러면 양성자수도 1개고 전자수도 몇 개야? 1개. 그러면 수소는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놀고 있어야 돼. 오케이? 수소는 전자가 여기서 놀고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누구야? 누구 왔어? 아니요. 자, 여기서 전자가 놀고 있는데 이 전자에게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투입시키면 이 전자가 원자에게 범주를 넘어서서 다음 주양자 껍질로 이동을 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자가 이동했다 그래서 전자가 이동했다 그래서 전이라고 불러. 뭐라고 그런다고? 전이.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주양자에서 두 번째 주양자수로 전자가 이탈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외부에서 얘한테 에너지를 투입시켜서 이탈시킨 거지. 네. 맞아? 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전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야?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탈한 거지. 예. 맞나? 네. 그러면 봐봐.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결론이요? 첫 번째 주양자수가 가지는 에너지가 있다고 치면, 두 번째 주양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있다고 치면, 세 번째 주양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있다고 치면, 네 번째 가지는 주양자의 에너지가 있다고 치면, 이 원에서 놀던 것이 이탈을 한다라는 얘기는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탈한 거야. 맞지? 네. 그럼 더 높은 에너지 준위의 값을, 즉 세기의 값을 갖는 껍질을 이탈한 거겠지. 맞아, 틀려?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이런 결과가 파생될 수 있겠네? 맞아? 네. 이해가? 예. 이해가지? 네.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서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주면 두 번째 것, 뭐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어. 맞아, 틀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에너지를 뭐 해서? 흡수해서 갔다라는 얘기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안쪽에 있는 주양자에서 바깥쪽에 있는 주양자로 전자가 이탈할 경우, 즉 전이 될 경우엔 에너지를 흡수해. 그치? 근데 반대로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안쪽으로 이동하면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맞아, 틀려. 이해가? 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잘 봐. 내가 여기서 놀고 있던 전자 새끼를 완전히 무한대의 거리로 보냈어. 에너지를 투입시켜서. 그럼 얘는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지. 완전히 이탈해버린 거야. 네. 그때 공급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 왜? 이제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이니까 양성자 수도 하나, 전자 수도 하나였어. 그치? 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수소의 원자 핵의 인력의 범주 내에서 얘가 계속 돌고 있으면 당연히 이 결과값을 만족시킬 거고 얘는 0일 거야. 맞지? 그럼 얘는 중성이겠지. 맞아, 틀려? 맞지? 근데 얘를 무한대의 거리로 쫓아냈어. 그럼 얘는 이제 사라졌네. 그럼 어떻게 돼? 이온. 이온이 되지. H 플러스로. 맞아? 네. 그러니까 에너지 무한대의 거리로 보낼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투입시켰다. 즉, 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라고 부른다?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봐봐. 여기가 원자 핵이라 치고 그냥 평면상으로 이렇게 그려볼 거야. 됐어? 오케이? 그 그림이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를 주양자수 1, 주양자수 2, 주양자수 3, 그 다음에 주양자수 4, 뭐 등등등 이렇게 가면, 오케이? 네. 특정한 거리에서 전자가 있다 치자. 다 공통상황이야. 알겠습니까? 예. 그럼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야. 됐어? 이해가? 그러면 1번까지 떨어졌던 거. 맞아? 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2번으로 떨어질 테지. 그치? 그럼 여기까지 떨어지면 3번으로 떨어질 테지. 됐어? 네. 자, 우리 이 세 가지만 고려해보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만큼이 방출되는 에너지 세기고 요만큼이 방출되는 에너지 세기고 요만큼이 방출되는 에너지 세기야. 그러면 주양자 수가 1번 껍질까지 떨어졌을 때가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더 크겠지. 이해가? 근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봐. 요건 지금 기본 베이스로 깔아놨으니까. 그지? 그러면 얘가 가지는 에너지가 어때? 가장 크지? 맞아? 그래서 주양자 수 n이 1인 위치까지 전이 될 경우 그때를 우리는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세기를 자외선 영역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확인해. 자외선 영역. 라이먼. 맞아? 맞아? 맞지? 주양자 수 n이 그러면 2인 곳으로 전이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 가시광선 영역이다. 그래서 얘는 라이먼 계열, 얘는 발머 계열. 맞나? 네. 쌤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주양자 수 n이 3으로 전이 됐을 경우에는 얘지. 맞아? 네. 적외선 영역. 파시엔 계열. 확인. 맞아? 네. 그지? 네. 자, 집중해. 집중. 자, 지금부터 얘는 버릴 거야. 너희들은 얘만 기억해라. 알겠습니까? 얘만 기억하는 거야. 발모 계열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발생되는 이 이제 에너지의 관계를 우리가 아까 분명히 첫 번째는 파동 에너지의 형태인 E는 람다분의 HC로 해석을 했었단 말이야. 그치? 맞아? 그런데 아까 우리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집중하고 잘 따라와야 된다. 중심부에 원자 핵이 있고 그럼 원자 핵이 있다라는 얘기는 중심부에 양성자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랬을 때 얘가 바깥쪽 껍질로 갔을 때 에너지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증가한다고 그랬어 일단. 그지? 맞아?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야.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에너지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이 에너지라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뭐야? 구의 표면적으로 분산되겠지. 이거 예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분명히 떠올려야지. 구의 표면적으로 분산된다라는 얘기는 일단 거리가 멀어지면 얘가 가진 뭐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 주양자수 n값이 커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일단. 맞지? 그럼 거리의 제곱배만큼은 어떻게 돼? 에너지는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그럼 잘 봐. 그러면 거리의 제곱은 결국은 주양자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일단 표현할 수 있어. 맞아 틀려? 맞지? 근데 반비례하는 이유는 뭐야?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어떻게 된다? 얘가 줄어든다고 판단이 되어지잖아 일단은. 그치? 그래서 이 값은 주양자수의 제곱 분의 화학에서는 1312 kJ/몰이라는 개념을 써. 그래서 이 분수의 값 항상 상수의 값이야. 알겠어?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모순이 좀 발생할 수 있어. 어떤 모순? 선생님. 주양자수가 4로 갔을 때 에너지의 세기가 크다며요.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상관없겠지? 네. 맞지? 네. 왜? 절대값이 작아지면 마이너스가 갖는 값은 뭐니까? 큰 값이니까. 맞아 틀려? 정수에서. 그렇지? 이해가? 네. 그래서 엄밀히 놓고 따지면 이건 선생님의 해석 방법이고, 자 봐.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오면 물론 얘를 물어보진 않을 거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을 거라고. 이 마이너스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전자가 아직까지 원자 핵으로부터 이탈하지는 않았다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속박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가? 왜 그러냐면 봐보자. 전자가 이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전자가 이탈하려면 방향은 이쪽으로 향해야지. 말해 틀려? 그럼 전자의 이탈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얘를 잡아두기 위한 방향은 뭐야? 마이너스로 해석하면 되잖아. 됐어 안 됐어? 이해가? 네. 자, 이건 이제 화학에서 쓰는 거야. 이건 화학에서 쓰는 거다. 네. 그럼 물리에서는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 나와. 알겠어? 네. 근데 물리에서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화학하고 물리하고 그럼 차이점은 뭡니까? 봐. 똑같아. E는 마이너스 똑같아. 똑같아. n제곱분의 13.6 2V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다른 점은 뭐야? 상수만 다른 거지. 그치? 근데 어차피 이걸 절대적인 수치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는 안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버릴 거야. 우리는 뭘 고민하면 된다? 얘만 고민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얘만 기억해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 얘만 고민하면 된다고 분명히 내가 강조를 했단 말이야. 어? 왜 이 세 개만 고민하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 개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난이도가 높아져. 알겠어?
근데 그 밖의 유형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유형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수업의 패턴을 잘 바라보면 느껴지겠지만 나는 쉬운 거는 설명 안 하잖아. 그치? 네. 어차피 우리가 가지는 싸움은 결국은 뭐야? 1등급 방지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의 싸움이야. 그렇지 않겠어? 그치? 쉬운 문제는 내가 쉬우면 다른 아이들도 쉬우니까 거기에서는 변별력이 성립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주로 많이 다뤄봐야 된다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예. 뭔 중학교 과학 시험 문제도 아닐 거고 너희들이 통합과학 시험 문제 접해봤으니까 알겠지만 난이도 센 거 분명히 존재하잖아. 아니야?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한번 시험 봐봐. 막 머리털 쥐어 뜯고 싶을걸? 특히 백운고 부교재는요,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유형이야. 그러면 부교재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능 모의고사 유형의 부교재를 준다는 의미는 결국은 뭐겠어? 나 여기서 시험 문제 발췌해서 낼 거야. 이거야. 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얘네들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자. 자, 가장 빈도수, 실제 빈도수가 높은 유형만 선생님이 제시를 해볼게요. 봐. 선 스펙트럼을 그려줍니다.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람다의 크기는 제시해주게 돼 있어. 뭐 486 또는 뭐 686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고 계시는 그 교재 보면은 거기 선 스펙트럼 있어 없어? 있지? 있지? 근데 그 밑에 뭐가 제시돼 있어? 파장의 길이가 제시돼 있지? 자, 집중.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발목 계열이 가지는 파장의 영역을 다 암기해야 됩니까? 하지 마. 왜? 제시해 주는데 미쳤어. 왜 외워? 외울 이유가 없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집중해. 제시된 데이터가 크니? 제시된 데이터가 작니?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제시된 데이터 숫자 써줬는데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히 눈에 그냥 확 들어올 거 아니야. 말이 틀려. 맞지? 네. 그럼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배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얘의 람다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E는 람다분의 HC 즉 반비례 관계였단 말이야. 말이 틀려.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때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 작은 값이야. 맞지? 그지? 네. 그러면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 무슨 값이야? 큰 값이야. 맞아? 네. 그러면 선생님 왜 선 스펙트럼을 왜 제시했어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발목 계열만 연구하시라고. 알겠어? 네. 그럼 다시 말하면 발목 계열이라는 것이 제시되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발목 계열이라는 건 모든 경우가 다 n이 2로 떨어지는 경우일 거야. 말해 틀려. 맞아요. 맞지? 그래놓고 선 스펙트럼을 제시한 다음에 짝대기를 쭉쭉 그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말하면 야, 너 여기에 선이 찍혔어? 그래, 너는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한 거야. 이해가? 그러면 너 여기에 선 찍혔죠? 그럼 너는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한 거야. 그럼 너는 여기네. 너는 여기네. 근데 너희들 네 녀석의 공통점은 뭐야? 아, 다 발목 계열 내에서 찍혔네. 그지? 네. 그러면 결국은 이 네 녀석의 공통점은 발목 계열 이 주양자 수가 n이 2로 떨어진 전자 녀석들이고.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래놓고 이 네 개의 선 스펙트럼의 선이 각각의 스펙트럼상 위치가 저렇게 규정되었다라는 얘기는
이 녀석들이 어느 주양자에서 n이 2로 떨어졌는지를 유추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 눈 딱 감아 그냥. 알겠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첫째, 요렇게 일단 까놔. 문제를 풀 때. 알겠어? 그래 놓고 눈 딱 감고, 어차피 이 새끼들은 전부 다 가시광선 영역으로 떨어지는 애새끼들이니까 눈 딱 감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살짝 라이트하게 그려. n이 2로 떨어졌으니까 여기다 2 그려놓고. 됐어? 머릿속으로 3 찍고 4 찍고 5 찍고 뭐 6 찍고 이런 식으로 찍어놔. 머릿속으로. 알겠어? 그러면 봐봐. 주양자수 3에서 2로 떨어질 때 요 간격. 끝났네. 주양자수 4에서 2로 떨어졌을 때 요 간격. 끝났네. 주양자수 5에서 2로 떨어질 때 이 간격.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방출되는 에너지의 세기는 당연히 큰 주양자수에서 2로 떨어질 때가 세겠지. 맞아? 그럼 이거를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리스트를 정하면 끝나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너 에너지가 크다고 그랬고, 너 에너지가 작다고 했으니까 나는 너부터 정리할 거야. 지금부터 얘를 A라 치고, B라 치고, C라 치고, D라고 치면, 에너지가 작은 영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끝나.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A는 간격이 가장 작은 거니까 주양자수가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주양자수 n이 3에서 어디로 전이하는 경우다? 2로 전이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조건 다 풀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그러면 B는 그 다음 순위니까 뭐야? n이 4에서 n이 어디로 떨어지는 거냐? 2로 떨어지는 거다. 됐어? 네. 그러면 C는 뭐다? n이 어디에서? 5에서 n이 2로 떨어지는 거다. 그러면 D는 뭐다? n이 6에서 n이 어디로 떨어지는 거다? 2로 떨어지는 거다. 됐어? 네. 이게 스텝 2야. 알겠어?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어차피 문제에서 스펙트럼을 제시를 했을 때는 파장의 길이는 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파장의 길이가 제시되어 있으면 파장이 짧다, 파장이 크다, 즉 길다, 요거를 일단 파악한 후에 스텝 1이 뭐야? 에너지는 반비례해서 표시한 다음에,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선의 라인이 쭉쭉쭉쭉 그어져 있을 때 에너지가 작은 쪽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해서 3에서 2로 떨어지고 4에서 2로 떨어지고 5에서 2로 떨어지고 6에서 2로 떨어지고 7에서 2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스텝 2야. 됐어 안 됐어? 이해가?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기존의 재료는 다 준비를 해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요리하는 과정은 뭐냐? 여기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경우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해석해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자, 봐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물리나 화학이나 얘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뭐 킬로줄 퍼 몰이다. 그래 놓고 이것의 절대적인 수치를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E2 값은 얼마냐 이런 건 안 나와. 알겠어? 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개무시하라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경우는요,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2는, 오케이? 마이너스 n제곱, 주양자수의 제곱분의 k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 그냥. 그럼 수능 모의고사에서 이 새끼를 1312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k로 치부해버리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나는 주양자수가 가지는 그 위치에서의 에너지의 절대적 수치는 묻지 않겠다라는 의미잖아. 그래 안 그래?
K로 준다는 건 절대적 수치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 그잖아. 그러면 1312나 13.6 이 수치값은 그냥 개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n이 3에서 2로 떨어질 때, 자, 그러면 봐봐. n에 대한 값은 변수야. 그치? 그럼 우린 얘는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선생님, 우린 이 마이너스도 하지 마. 알겠어? 우리는 지금부터 절대값만 생각할 거야. 오케이? 절대값.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거 강조 드렸잖아요. 과학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가지는 건 결국은 뭐다? 물리량의 크기를 해석하는 게 아니다. 방향을 해석하는 거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값만 갖고 놀자는 거야.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원자핵에 귀속되고 속박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지, 이것은 절대적인 세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체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봐봐. 자, 이렇게 까. 어떻게? 자, 2인데 n이 3이었을 때 2를 먼저 고민을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n이 3이니까 결국은 뭐야? n제곱분의 k니까 3의 제곱분의 k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9분의 k지.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모두 다 적시해놔.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자, n이 2로 갈 경우에 이투로 하자 그냥. n이 2로 갈 경우에는 그럼 결국은 뭐야? 4분의 k죠. 맞아? 네. 자, n이 2였을 때, 그치? 네. 그러면 2, 3는 9분의 k고, 맞아? 네. 그럼 2, 4는 16분의 k고, 자, 2, 5는 25분의 k고, 2, 6는 얼마? 36분의 k고, 맞아, 틀려? 자, 그럼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3에서 2로 전이될 때는 얘와 얘의 관계야, 맞아, 틀려? 그럼 뭐 분모는 얘가 작지? 그럼 작은 것이 결국은 큰 값이지? 그러면 결국은, 자, 이제 A부터 가보자. 자, A는 4분의 K 마이너스 얼마야? 9분의 K 하면 되는 거야. 그럼 통분하면 얼마야? 36분의 5K지? 그래, 그거요. 됐어? 그러면 이 경우는 B 보자. 그러면 4분의 K 마이너스 16분의 K. 그럼 얘는 얼마? 16분의 3K. 16분의 3K. 3K. 그러면 얘는 뭔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지? 뭐 이건 너희들의 몫이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 놓고 뭘 물어볼 거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어떤 걸 물어보느냐? 야, 얘들아, 2A 대 2C는 얼마니? 이런 거 물어봐. 개 쉬워졌지. 개 쉬워졌잖아. C 굳이 해볼까? C 5에서 2로 떨어지지? 맞아? 그럼 4분의 K 마이너스 25분의 K 맞아? 그럼 이거는 100분의 21 K 맞아, 틀려? 끝났어. 얘 대 얘는 얘 대 얘지. 이거 물어볼 거라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쉬워. 설명을 들었더니 난 쉬워. 그지? 네. 맞지? 네. 아니, 나 n제곱분의 k에다 지금 그럼 뭐 빼버리면 끝나니까. 그지?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복병을 만나. 어디에서 복병을 만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애들이 땀 삐질삐질 흘리지.
어떻게 물어보면? 봐봐. 야, 람다 A 대 람다 C는 얼마니? 물어봐. 에이, 선생님, 그러면요. 아까 선생님 여기 파장 그려준다, 알려준다며요. 그럼 그 위치에 대한 파장 내가 보고 풀면 되잖아요. 볼 수가 없지, 왜? 여기서 파장의 길이를 알려준다라는 얘기는 미니멈과 맥시멈 값만 알려주는 거야. 그럼 그 사이 값의 파장의 길이가 적지 안 될 건데 비율을 어떻게 구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왜 대체 아이들이 이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느냐? 요걸 강구한 거야. 요걸 강구한 거라고. 요걸 강구한 거라고, 요걸.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얘를 물어본 거거든. 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에너지하고 파장 사이에서는 반배로 관계니까 반대로 까서 람다하고 에너지도 결국 무슨 관계야? 반배로 관계잖아. 그러면 끝났어. 이거는 이렇게 풀면 돼. 2A분의 1 대 2C분의 1로 까면 돼. 더 쉽게 알려줄까? 더 쉽게 알려줘? 이 새끼 뒤집어 까! 이 새끼 뒤집어 까라고. 어차피 K 값은 무조건 다 약분 때려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5분의 36 대 21분의 100이야, 정답. 됐지? 네. 이보다 더 어떻게 설명을 깔끔하게 해. 그치? 네. 나 싫다고 나갈 거면 나가. 샹. 패스. 현대의 원자 모형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학은 여기까지만 할게요.